새벽 3시 17분. 서울 대병원 7층 심장내과 병동에 정막이 깔려 있었습니다. 복도에 형광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켜진 채 간호사들의 야간 순찰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12호 병실. 29세 여성 환자 하윤서의 심박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형이 불규칙하게 춤추고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얕은 숨소리가 점점 더 가늘어져 갔습니다. 간호사의 급한 발걸음이 긴 복도를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비상벨이 울리고 당직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급하게 걸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심장내과 전문의 정현우 31세. 그는 말보다 행동이 빠른 의사였습니다. 병실로 뛰어들어가자마자 환자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심전도를 확인하고 맥박을 재며 동시에 산소량을 조절했습니다. 그의 손끝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습니다. 10분이 흘렀을까. 비프음이 서서히 안정적인 리듬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서의 숨소리가 점차 깊어졌습니다. 정현우는 마지막으로 차트를 점검하며 간호사에게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나서기 전 잠든 환자를 한 번 더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희미한 복도 불빛 사이로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의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병실 문패에 하윤서라는 이름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 하윤서의 시선은 그 의사에게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또 다른 시선이 그녀를 향해 날카로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하윤서는 병원의 규칙적인 리듬에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오전 6시 간호사의 가벼운 노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체혈, 체온 측정, 혈압 체크. 숫자로 표현되는 몸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녀는 통증을 숫자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제보다 2점 정도 나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7에서 6 정도예요. 작은 숫자의 변화가 하루 전체의 희망을 좌우했습니다. 정현우는 매일 오전 9시경 회진을 돌았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위로나 과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확한 수치와 객관적인 경과, 다음에 해야 할 조치들을 차분하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의 심박수 변화를 보면 안정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다만 아직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을 때면 하윤서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그의 단정한 말투가 오히려 더 큰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들을 대할 때와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머무는 시간이 조금 더 길었고 설명이 끝난 후에도 한 박자 더 기다렸다가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 하윤서는 창가에서 아래층 주차장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왜인지 모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차가 누구 것인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병원은 또 다른 얼굴을 보였습니다. 낮에 분주함이 가라앉고 복도에는 간호사들의 조용한 발걸음만이 울렸습니다. 정현우는 공식적인 라운드가 끝난 후에도 종종 중환자실과 입원 병동을 다시 돌았습니다. 그의 야간 순찰은 철저히 의학적인 점검이었습니다. 하지만 712호 병실에서만큼은 조금 달랐습니다. 하윤서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 그는 조용히 물컵을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담요를 반뼘 더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를 막기 위해 커튼을 살짝 조정했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조용하고 신중했습니다. 환자를 깨우지 않으면서도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려는 세심함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깊이 잠든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 소리, 물컵이 교체되는 소리, 담요가 부드럽게 정돈되는 느낌. 모든 것이 말없는 배려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인 감정 사이의 경계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엄격한 선 때문에 하윤서는 더욱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거리가 지켜질수록 신뢰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7층 복도 끝에 비상계단에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멀리서 712호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9시. 병실의 TV 화면에는 정확하고 명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뉴스 9의 서민우입니다. 하윤서는 남편의 방송을 시청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화면 속 서민우는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 흠잡을 데 없는 정장,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 하지만 화면이 꺼지면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윤서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면 그는 항상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편집실에서 내일 뉴스 검토 중이야. 긴급 취재가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것 같아. 주말에도 특집 방송 때문에 출근해야 해. 컨디션은 어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셔서요. 그런데 당신은 언제쯤? 미안해. PD가 부르네.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푹 쉬어. 통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하윤서는 괜찮다고 먼저 말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그가 짊어지고 있는 무게와 책임을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녀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실과 복도, 그리고 하루에 몇 번 찾아오는 의료진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윤서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민우의 야근과 특집 방송은 실제로는 사설 탐정과의 만남, CCTV 영상 분석, 그리고 아내의 행적을 추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방송국 지하 주차장에서 서민우는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을 차 안에서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담당 의사가 함께 찍힌 사진들, 심야에 병실을 찾는 의사의 모습,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들의 호흡. 이번 3주차. 하윤서의 몸은 눈에 띄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가슴 답답함이 줄어들었으며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를 하나 준비해서 매일의 변화를 적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3월 15일 오늘은 통증이 6에서 4로 줄었습니다. 처음으로 복도를 한 바퀴 돌았는데 숨이 크게 차지 않았어요. 3월 16일 의사 선생님이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먼저 뛸까요? 몸이 좋아지는 건지 다른 이유인 건지. 정현우 역시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의 의학적 소견을 기록하면서도 그녀에 대한 관찰은 점점 더 세심해졌습니다. 환자 상태 혈압 정상화, 심박수 안정, 표정 밝아짐, 수면의 질 향상, 질문 빈도 증가, 회복 의지 양호함, 대화 시 집중도 높음. 그는 철저한 프로페셔널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였고 그는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말을 마치고 병실을 나갈 때 시선이 한 박자 더 머물다가 돌아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서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의사와 환자 사이에 적절한 거리가 복구되었습니다. 그 충실하고 안전한 거리감이 역설적으로 둘을 천천히 서로에게 익숙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윤서는 창가에서 노을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입원 초기에 느꼈던 불안감과 답답함이 언제부턴가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변화가 단순히 몸의 회복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짧은 산책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현우의 이 한마디가 하윤서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습니다. 3주 만에 처음으로 병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허락이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뜻한 날, 그녀는 처음으로 병원복을 벗고 간단한 외출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몇 주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간단한 스트레칭 방법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어깨를 천천히 돌리고 목을 좌우로 부드럽게 움직이며 발목을 돌려주는 동작들. 그의 설명은 의학적이고 정확했지만 그녀의 손목에 손을 대어 맥박을 확인할 때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리는 절대 금물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민감하게 들으세요. 그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언제든지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색을 남겼습니다. 그 거리감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윤서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른 병실 앞을 지나며 간병인들과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을 채워주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병원 1층 로비에서 잠시 앉아 쉬던 하윤서는 우연히 주차장 쪽을 바라보다가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매일 같은 시간에 보았던 그 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앉아 있는 것 같았는데 그 실루엣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퇴원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보호자 상담이 예정되었습니다. 퇴원 후 주의사항, 약물 복용법, 정기검진 일정 등을 가족과 함께 상의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민우는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관련 특별방송 준비로 편집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설명 들어도 될까요? 간호사실에서 스피커폰을 통해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정현우는 차분하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 운동량 조절, 스트레스 관리 방법, 응급 상황 대처법. 그런데 전화 너머 서민우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간호사의 시선이 하윤서에게 머물렀습니다. 미묘한 공기가 상담실에 흘렀습니다.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하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설명이 더 큰 오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정현우는 평소보다 말을 아꼈습니다. 줄어든 말 사이사이로 진심이 새어나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상담이 끝난 후 정현우는 하윤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퇴원 후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말은 의사로서의 당연한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하윤서는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도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원 전날 밤. 수치는 완전히 안정되었고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입원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현우는 마지막으로 꼼꼼히 퇴원 지침서를 설명했습니다. 약물 복용 시간표, 식단 주의사항, 운동 강도 조절법, 다음 외래, 진료 예약 일정. 모든 것이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문장을 말하기 전에 아주 잠깐 멈춤을 보였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말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간단한 말 속에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위험했던 첫날 밤, 조금씩 나아가던 메일들, 그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까지. 하윤서는 같은 마음을 되돌려 보내고 싶었습니다. 당신도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마지막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서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이 병실을, 이 일상을, 그리고 매일 만나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새벽 2시경, 복도에서 익숙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지막 야간 라운드였을 것입니다. 발걸음이 712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아침. 침대 정리가 끝나고 개인 물품들이 작은 캐리어에 담겼습니다. 3주간 머물렀던 712호 병실이 다시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윤서는 가벼운 외출복을 입고 캐리어를 끌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멀었던가요? 엘리베이터 홀에서 그녀는 정현우와 마주쳤습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만남이었을까요?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문에 두 사람의 모습이 나란히 비쳤습니다. 그들은 평소처럼 인사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인사는 평소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딩!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이 얇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고개를 약간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서 받은 치료와 배려, 밤마다의 조용한 보살핌,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이제 다시 뵐 수 없겠지요? 정현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로서 해야 할 대답과 한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대답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건강이 먼저이십니다.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의사로서, 기혼 여성의 주치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정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하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정현우는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였을까요? 작별이었을까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혔고 엘리베이터가 아래층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현우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3주 만에 돌아온 집은 그대로였습니다. 소파는 여전히 단단했고 커튼은 오후의 빛을 얇게 걸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기 전과 똑같았지만 하윤서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흔적들이었습니다. 뉴스 원고, 취재자료, 그리고 이상하게도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자동으로 TV가 켜졌습니다. 타이머가 맞춰져 있었나 봅니다. 화면 속 서민우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정확한 발음, 차분한 톤, 시청자들에게 신뢰를 주는 안정적인 모습. 하지만 화면 속 남편을 바라보는 하윤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3주 전과는 다른 시선으로 그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다가 곧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병실의 빛과 집의 불빛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똑같은 도시,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전혀 다른 공기였습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 기분이 천천히 번져갔습니다. 집에 있지만 집 같지 않고 회복되었지만 온전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하윤서는 테이블 위의 사진들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흑백으로 인쇄된 사진들이었는데 어딘지 익숙한 장소가 보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병원 로비, 그리고 그녀 자신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들은 누가, 언제, 왜 찍은 것일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윤서는 사진들을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없는 척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의 3주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병실의 냄새, 복도를 걷던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 정현우의 존재가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기억은 순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의 조용한 발걸음이 먼저 떠오르고 때로는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담요를 정돈해주던 그의 조심스러운 손길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건강이 먼저이십니다. 그 문장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방패이자 동시에 고백이었습니다. 방패로 사용된 고백은 읽혀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윤서는 스탠드를 끄지 못하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붙잡고 싶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이 밤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병원이었다면 이 시간 야간 라운드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병실 문을 열고 물컵을 확인하고 담요를 정돈해줄 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서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단순히 병원의 일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진동이 손바닥을 간질거렸습니다. 하윤서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에게서 온 문자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거나 내일도 바쁠 것 같다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하지만 발신자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름 대신 단정한 문장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입원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가 다시 느슨하게 잡았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 된다고 해야 할까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하윤서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어나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병원복이 아닌 일상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말보다 움직임이 먼저가 되는 밤이 있습니다. 설명보다 선택이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하윤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게 변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문을 열었습니다. 3주 만에 맞는 밤 공기였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고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는 완전히 다른 냄새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는 걸까요? 환자가 의사에게 가는 걸까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가는 걸까요? 아파트 단지 입구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흰 가운이 아닌 평범한 셔츠와 재킷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보던 그와는 또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도 정해진 방향도 없는 산책이었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걸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알았습니다. 오늘 밤을 지나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선이 있다는 것을. 그 선은 때로는 금지였고 때로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밤의 고요함을 깨트리며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가볍게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산책은 비밀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언제나 균열의 시작입니다. 하윤서가 나간 지 1시간 후 집에서는 휴대폰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서민우라는 이름이 떠올랐지만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편집실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새로운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방금 전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는 두 사람의 모습.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 서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비밀은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숨길수록 더 선명해지고 감출수록 더 가까워진다는 것을. 그리고 폭로는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며칠 후 서민우는 평소와 같이 뉴스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방송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PD가 다가와 오프닝 멘트를 건네자 서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PD는 의아해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테랑 앵커의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서민우는 원고를 정리하며 차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시대의 얼굴이 한 사람의 남편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범죄이고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 편 에피소드 2번째, 비밀과 균열. 은밀한 만남들이 반복되고 거짓말이 쌓여갑니다. 하지만 진실을 추적하는 사람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가는 상상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그날 밤 하윤서는 선을 길로 바꾸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정현우와 함께 걷던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돌아갈 수 없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첫 번째 산책은 30분간 이어졌습니다.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맞춰졌고 호흡이 같은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또 다른 발걸음이 그들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거리를 두고 충분히 조심스럽게. 서민우는 직접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문가를 고용했습니다. 사설탐정 김철수 15년 경력. 그는 부정행위 추적 전문가였습니다. 서민우가 그에게 건넨 봉투 안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이런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료진과의 부적절한 관계 의혹. 증거 수집 필요. 그날 밤 이후 3개의 시간이 서로 다른 속도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서와 정현우의 조심스러운 시간, 서민우의 차갑고 계산적인 시간, 그리고 진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시간. 누군가는 그 걸음을 끝까지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도시의 빈틈을 골라 흘러갔습니다. 한강 둔치의 늦은 산책로. 인적이 드문 시간대를 골라서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정현우는 여전히 말을 아꼈고 하윤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속도로 걸었습니다. 똑같은 곳을 바라보며 서로의 숨소리가 일정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정현우는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통증을 기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처음으로 기록할 수 없는 종류의 통증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말은 멈추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계속 가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윤서는 그 뜻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병원 근처 24시간 카페의 구석자리, 대학로의 인적 드문 골목길, 비가 올 때는 지하상가의 조용한 벤치. 그들의 만남은 패턴을 만들지 않으려 애썼지만 결국 리듬을 갖게 되었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주말 중 하루. 시간은 주로 밤 10시 이후. 장소는 매번 달랐지만 만남의 온도는 점점 따뜻해져 갔습니다. 하윤서의 휴대폰에는 검사 일정 확인이나 약물 복용 안내 같은 실무적인 문장들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안에 감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현우 역시 의학적 조언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그의 진심은 점점 더 선명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매번의 만남이 정교하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 김철수는 멀리서 망원 렌즈로 사진을 찍었고 시간과 장소를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저녁 서민우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서민우는 오랫동안 거짓의 틈을 찾아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정치인의 모순된 발언, 기업의 숨겨진 비리, 사회의 은밀한 부조리들. 그는 숫자보다 리듬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리한 관찰력이 아내를 향했습니다. 귀가 시간의 변화. 과거에는 정확한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있었어요. 물리치료가 조금 길어졌어요. 카드 사용 내역의 패턴 변화. 이전에는 집 근처 마트, 약국, 미용실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강남 쪽 카페, 한강 근처 주차장, 그리고 평소 가지 않던 지역의 상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말투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오늘 어떠셨나요? 라고 물으면 상세하게 대답했던 아내가 이제는 괜찮았어요 라고 짧게 답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말끝이 1초 빨리 끝나고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높아졌습니다. 서민우는 작은 수첩에 메모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분노와 배신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언론인으로서는 진실을 추적하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깊숙한 곳에서는 자신이 아내에게 소홀했다는 죄책감도 스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보다 사실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집에서 말수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뉴스 이야기들을 쏟아낼 때 그녀는 물컵을 비우고 채우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물의 표면은 잔잔해 보였지만 그 아래에는 무거운 긴장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평소보다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은 관심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요즘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회복이 빠르다고 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말해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서는 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정현우 선생님이세요. 심장내과 전문이시고요. 서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정현우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답과 정답이 부딪히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질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신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점점 짧아졌습니다. 예전에는 30분 이상 이어지던 대화가 이제는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점점 커졌고
그 소리 뒤로 두 사람의 진짜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진료실에서의 만남은 완벽하게 전문적이었습니다. 혈압 측정, 심전도 검사, 약물 효과 점검. 모든 것이 의학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긴장이 흘렀습니다. 경계라는 것은 외워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느끼면서 흔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현우는 청진기를 하윤서의 가슴에 댈 때마다 전문의로서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심박수가 평소보다 빨라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처방전을 건넬 때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습니다. 0.3초도 안 되는 순간이었지만 그 짧은 접촉 안에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원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병원 보안팀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정당한 절차는 아니었지만 충분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진료실 문 앞에서의 대화, 복도에서의 우연한 마주침, 주차장에서의 인사. 모든 순간이 디지털 파일로 저장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의사로서의 자신과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 사이에서 균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것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감정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하윤서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비가 예상보다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우산을 찾고 있을 때 정현우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분의 우산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으시군요. 그리고 자신의 우산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차로 바로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하윤서가 우산을 받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잠시 맞닿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절대 나눌 수 없었던 종류의 시선 교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두 우산이 만드는 그림자 아래로 또 다른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이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우산 아래 두 사람의 어깨가 스쳤습니다. 주차장의 CCTV는 이 모든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우산을 나눠 쓰고 걷는 두 사람의 뒷모습. 자동차까지 가는 짧은 거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윤서가 차에 타기 전 정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말에 담긴 진심을 그녀는 정확히 느꼈습니다. 차창 너머로 바라본 그의 모습이 빗물 때문에 흐려져 보였습니다. 그날의 장면은 나중에 모든 것을 바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두 사람이 나눈 작은 배려였을 뿐입니다. 서민우의 개인 사무실. 그는 책상 위에 증거들을 차근차근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에게서 받은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아내의 행동 패턴 분석표. 숫자들이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직후, 동일 카페 재방문, 결제 간격. 병원 방문 후 1시간 지연 귀가 패턴 반복. 그는 결론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뉴스 앵커를 해오면서 그는 항상 오프닝 멘트를 신중하게 골라왔습니다. 성급한 보도는 신뢰를 잃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직접 작성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확인차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탐정을 고용했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갈수록 그의 마음도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자신이 느꼈던 어색함과 의심들이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 서민우는 아내와 정현우의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찍힌 사진들. 각각의 사진만으로는 결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보니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의사에서 시작해서 남자와 여자로 발전해가는 과정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서민우는 컴퓨터를 켜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진실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실의 공개? 아니면 복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온 사람이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비밀을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하윤서에게 특별한 장소를 제안했습니다.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곳이었지만 그는 직원 카드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의 모든 소란이 잠잠해진 시간에 두 사람은 조용히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윤서는 난간에 기대 서서 도시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정현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섰습니다. 묻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었습니다. 하윤서의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정현우는 그녀가 추울까봐 자신의 재킷을 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으면 살아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말에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으로 죽음의 문턱에 갔다 온 사람의 고백,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자의 고백, 그리고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고백. 정현우는 그 모든 의미를 이해했고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감정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란히 서서 같은 풍경을 보며 같은 바람을 느꼈습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지만 모든 순간에는 끝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기 전 정현우가 하윤서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그녀가 조금 떨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호흡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들은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윤서와 정현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이른 시간에 만났습니다. 정현우의 수술 일정이 취소되면서 뜻밖의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한 조용한 카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비가 점점 세게 내리면서 이동이 어려워졌습니다. 근처 호텔 로비에서 비를 피하며 잠시 쉬자고 정현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일찍 퇴근했죠. 깜짝 방문할 생각이었습니다. 최근 뜸해진 관심에 대한 나름의 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에 도착했지만 아내는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서민우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장 위치를 파악해 주십시오. 하윤서의 차량이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주차장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포치의 조명은 비에 젖은 바닥을 유난히 반짝이게 했습니다. 정현우와 하윤서는 로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앉아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모습. 그 순간 서민우는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진과 증거들로는 알 수 없었던 무언가를.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분위기를. 그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지만 차 안에서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민우는 언론인답게 전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 CCTV 영상들, 그리고 오늘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 이제 충분한 스토리가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타이밍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사적인 복수를 공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생방송. 그것도 뉴스 시간에. 서민우는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 문을 잠그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특종 뉴스를 준비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작업했습니다. 시간 순으로 배열된 사진들, 카드 사용 내역, 모든 것이 하나의 완성된 스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 남편의 고백, 숨겨진 진실, 생방송 폭로. 어떤 제목을 써도 충격적일 것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뉴스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내와
그녀의 담당 의사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는 문장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랐습니다. 감정적으로 들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충격적이어야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사회적 이슈로 포장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의료진의 직업윤리,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적인 복수가 공익을 위한 폭로로 둔갑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를 쓰면서도 서민우는 여러 번 망설였습니다.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무대에서 해결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지만 배신감과 분노가 양심을 압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치며 살아온 그에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자신이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을 남편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면 그 수치심이 복수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 뉴스에서 이 모든 것을 공개하기로. 그날은 하윤서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준비한 생일 선물은 파멸이었습니다. 서민우가 폭풍을 준비하는 동안 하윤서와 정현우는 마지막 평온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윤서는 오랜만에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기쁨, 새로운 사랑을 찾은 설렘,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모두 어우러진 감정이었습니다. 정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를 살린 보람과는 또 다른 충만감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하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미 만들어진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만큼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이 시간만큼은 순수하고 아름다웠다고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서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현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원에서나 밖에서나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윤서의 30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KBS 뉴스룸. 서민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폭탄 같은 원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서민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똑같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뉴스 준비를 했습니다. 20년간 쌓인 프로 의식이 감정을 완벽하게 감춰주었습니다. 오후 5시 저녁 뉴스 준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기자들이 오늘의 주요 뉴스들을 브리핑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뉴스들이 차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서민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날 무렵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프로듀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의 윤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프로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민우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베테랑 앵커였습니다. 그의 판단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7시. 분장실에서 서민우는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전국의 시청자들 앞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할 준비를 하는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서민우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온 메시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생일인데 늦게 들어와도 괜찮아요. 일이 우선이니까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서민우의 마지막 망설임도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8시 50분.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에서
프로듀서가 오프닝 멘트 원고를 건넸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제가 직접 쓴 원고를 사용하겠습니다. 프로듀서는 조금 놀랐지만 동의했습니다. 방송 시작까지 10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를 바꾸는 일은 흔하지 않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후 8시 55분.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소와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었습니다. 서민우는 앵커 데스크에 앉아 마이크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만들어낸 프로 정신이었습니다. 카메라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서민우는 평소와 똑같은 표정으로 렌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그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시간 하윤서는 집에서 남편의 방송을 시청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생일이긴 했지만 특별히 계획한 것은 없었습니다. 정현우는 병원에서 늦은 수술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내일 하윤서와 만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58분. 스튜디오에서는 최종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조명, 음향, 카메라 앵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서민우는 자신이 직접 쓴 원고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번 내뱉으면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오후 8시 59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30초 전 준비. 서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렌즈를 정면으로 바라보았습니다. 10초 전. 붉은 ONAIR 사인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3, 2, 1. 그 순간 한국 방송사상 가장 충격적인 생방송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뉴스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한 사람의 복수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사랑은 죄가 되고 신뢰는 무너지며 삶은 폐허가 됩니다. 생방송 폭로 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에피소드 3번째, 생방송 폭로와 몰락. 다음 편에서 폭풍전야 같은 일들이 펼쳐지고 결국 그것들에 대한 대가가 펼쳐지게 됩니다. 2024년 4월 16일 화요일 저녁 9시. 전국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평소와 같이 KBS 뉴스 9을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 한국 방송 사상 가장 충격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사실을. 서민우는 앵커 데스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것은 뉴스 원고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의 대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민우는 원고를 덮었습니다. 사회를 향한 뉴스가 멈추고 한 개인의 가장 사적인 폭로가 공적인 전파를 타고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이름의 진실이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평소의 앵커톤을 버렸습니다. 대신 한 남편의 목소리로 차갑고 절제된 분노를 담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는 뉴스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 아내 하윤서와 그녀의 주치의 정현우에 관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순간 스튜디오는 얼어붙었습니다. 조명은 그대로였지만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카메라맨은 당황했지만 계속 촬영했고 음향팀은 긴급 신호를 보냈지만 방송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스튜디오를 뉴스 현장이 아닌 사건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확인했습니다. 아내의 입원 기간부터 시작된 그들의 만남을, 의료진과 환자라는 관계를 벗어나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온 사실을. 프로듀서는 광고 송출을 지시하려 했지만 서민우의 시선이 그를 제지했습니다. 이것은 계획된 방송이었고 그는 끝까지 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청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윤서는 그 방송을 보고 있었고 정현우도 병원 휴게실에서 TV를 켜두고 있었다는 것. 두 사람 모두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비밀이 전국에 폭로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서민우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기획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민 앵커 서민우가 생방송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것이 현실인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곧 충격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춰서는 가족들, 리모컨을 놓고 화면을 응시하는 시청자들, 급하게 전화를 꺼는 지인들.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서민우, 하윤서, 생방송 폭로, 의사 불륜이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점령했습니다. SNS는 더욱 빨랐습니다. 방송이 시작된 지 5분 만에 관련 게시물이 수천 개씩 올라왔습니다. 스크린샷이 공유되고 실시간 반응이 댓글로 쏟아졌습니다. 반응은 다양했지만 모두가 같은 충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병원들은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서울 대병원 로비에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보안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송국에도 시청자들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이런 방송이 허용되는 거냐는 항의와 문의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15분 만에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사건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평범했던 화요일 저녁이 역사적인 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폭로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하윤서와 정현우였습니다. 하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두고 남편이 늦게 들어올 것을 대비해 혼자만의 소박한 생일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 남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편의 목소리만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의 전화였지만 곧 쉴 새 없는 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창들, 전 직장 동료들, 심지어 잘 알지도 못하는 번호들까지. 하윤서는 휴대폰을 손에 쥐었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는 수백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벌써 몇 대의 취재 차량이 보였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서 있었고 그들의 시선이 자신의 집을 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TV에서는 계속해서 남편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뉴스를 읽듯이 아내의 불륜을 전국에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윤서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부터는 배신한 아내, 의사와 바람피운 여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생일날 받은 선물은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현우는 병원 휴게실에서 늦은 수술을 마치고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벽걸이 TV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지만 평소처럼 배경음악처럼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숙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료 관련 뉴스인가 싶었지만 화면에는 자신과 하윤서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서민우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환자와 의사라는 관계를 벗어나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이는 명백한 의료윤리 위반이며 환자에 대한 신뢰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그 순간 정현우는 자신의 의료진 생활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신뢰와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휴게실 문이 벌컥 열렸고 간호사 몇 명이 다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로비에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정현우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벌써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병원 행정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대기 발령 조치, 모든 진료 업무 중단, 그리고 긴급 징계위원회 소집. 정현우는 의사 가운을 벗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니라 한 명의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로 나서자마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병원 안까지 카메라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정현우 선생님,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하윤서 씨와의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건가요? 질문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정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서민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뉴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뉴스가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파헤쳐온 그가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비밀을 세상에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한 시민으로서 이 문제를 은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진의 윤리의식, 환자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의 도덕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교묘하게 개인적인 복수를 사회적 정의로 포장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분노를 언론인으로서의 의무로 둔갑시켰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언론인이라고 해도 결국은 배신당한 남편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것에 대해 무겁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숨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서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복수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도. 스튜디오 밖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국 임원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법무팀은 이 방송의 법적 문제점들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광고주들에게서는 항해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서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서 버린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명성도 방송국의 신뢰도 모든 것을 걸고 이 복수를 완성하려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이런 관계를, 그리고 이런 배신을. 그의 마지막 질문에는 언론인으로서의 객관성이 아니라 한 남자의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민우의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 인터넷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모든 포털 사이트가 접속 장애를 일으켰고 SNS에는 관련 게시물이 초당 수백 개씩 올라왔습니다.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윤서와 정현우의 불륜을 비난하는 쪽과 서민우의 공개적 복수를 비판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병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반대로 서민우에 대한 비판도 거셌습니다. 앵커로서 자격이 있냐는 지적들이 이어졌습니다. 하윤서에 대한 반응은 가장 가혹했습니다. 개인 SNS 계정이 폭로되고 과거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었습니다. 악플과 저주의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언론들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각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긴급 취재팀을 구성했습니다. 생방송 폭로 사건, 앵커 서민우의 복수방송, 의사와 환자 불륜 논란이라는 제목들로 연속 보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분석과 논쟁 속에서 정작 당사자 세 사람은 각자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대병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병원 측의 입장 발표와 함께 정현우의 공개 사과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각 언론사의 기자들, 카메라맨들, 그리고 병원 관계자들로 가득 찬 상황이었습니다. 정현우는 어제까지 입고 있던 의사 가운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정현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먼저 이번 일로 인해 병원과 의료진 전체에 누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을 환자들 앞에서 차분하고 자신있게 말해왔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마디 말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환자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료윤리를 위반했다는 자각이 있었습니까? 하윤서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현우는 대부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구체적인 해명이나 변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을 해도 변명으로 들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정현우 선생님, 이것이 정말 사랑이었습니까? 정현우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한마디가 그의 마지막 고백이었습니다.
의사로서의 변명은 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으로서의 진심만큼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정현우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의료진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윤서에게 가장 잔인한 것은 세상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불륜녀, 배신한 아내, 의사를 유혹한 환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전 직장인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휴직 중이지만 복직은 어려울 것 같다는 통보였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윤서가 정말 그런 일을? 부터 시작해서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어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입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주거 환경이 불편해졌다는 불만들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온라인에서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SNS 계정이 해킹되고 과거 사진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었습니다. 댓글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랄했습니다. 하윤서는 집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는 항상 몇 대의 취재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기자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병원에 가거나 심지어 산책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습니다.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모두 내리고 집 안에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는 켤 수 없었습니다. 어느 채널을 돌려도 자신에 대한 뉴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휴대폰도 꺼두었습니다.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와 수천 개의 메시지가 왔지만 그중 위로나 응원의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비난과 저주, 그리고 호기심 어린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친정 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야, 이게 다 사실이니? 어머니가 뉴스에서 내 이야기를 봐야 한다는 게 말이 되니? 하윤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해명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았고 어떤 사과도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회적 관계, 직업, 가족, 심지어 개인의 존엄성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서민우는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전국에 폭로했고 상대방 의사의 경력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예상하지 못했던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방송 이후 서민우에 대한 사회적 평가도 양분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배신당한 남편의 정당한 분노 표출이라고 옹호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복수를 공적인 무대에서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미묘해졌습니다. 함께 일해온 동료들이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동정과 비판이 섞인 복잡한 시선들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속삭임이 그의 귓가에 들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청자들의 신뢰였습니다. 서민우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앵커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고 시청자들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민우는 텅 빈 집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집을 떠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온 모든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의 결혼사진, 침실의 부부 침대, 주방의 두 사람분 식기들.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서민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아내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관계의 회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행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깊은 외로움이 찾아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이었을까? 그 순간 서민우는 깨달았습니다. 복수라는 것이 상대방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함께 파괴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한번 무너뜨린 것들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사건의 충격이 조금씩 가라앉고 세상은 새로운 이슈들로 관심이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정현우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지방의 작은 병원에서 일반의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 자격은 유지했지만 큰 병원에서는 더 이상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보건소에서 주민들을 돌보며 조용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없었지만 최소한의 평안은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윤서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할 수도 없었고 연락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그녀의 근황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윤서는 여전히 집 안에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외출은 최소한으로 줄였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항공사에서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그녀에 대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을 하시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러워하고 걱정하는 말들만 늘어났습니다. 하윤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의 흔적들을 모두 정리하고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가지고 새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서민우는 여전히 뉴스 앵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졌고 중요한 뉴스는 다른 앵커들에게 맡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방송국 내에서의 입지도 미묘해졌습니다. 선배들은 그를 동정했지만 후배들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방송에 섞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서민우는 혼자 사는 것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혼자만의 일상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가끔 후회의 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좀 더 조용하게 해결할 수는 없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과거와는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건 이전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각자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야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하윤서였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장 큰 비난을 받았고 가장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어느 가을밤 하윤서는 처음으로 긴 산책을 나섰습니다. 6개월 만에 제대로 된 외출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지만 더 이상 집 안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세상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길도 이 시간에는 평화로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길을 비춰주었습니다.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일들을. 병원에서 시작된 작은 감정이 어떻게 이런 큰 파괴로 이어졌는지를.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이었을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든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정현우도 심지어 서민우도 모두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만 하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실수는 했지만 그 실수로 인해 평생 숨어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지만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야 했습니다. 멀리서 정현우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도 자신처럼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후회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평안을 찾았을까요? 서민우는 어떨까요? 원했던 복수를 이룬 후에도 행복해졌을까요? 아니면 자신처럼 공허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하윤서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몇 달 전 정현우와 함께 걸었던 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강물처럼 흘러가야 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흘러가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사회의 편견도 자신의 상처도 모두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았습니다. 하윤서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더 이상 절망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아름다운 범죄가 되고 진실은 때로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실수를 하고 상처를 받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하윤서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사이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끝이 시작이 되고 파괴가 재생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각자의 삶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꿈으로, 새로운 사랑으로.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